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박전모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되십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 댓글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첫째는 추석 전에 항상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옛날에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네, 그 주말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국 그 주식시장의 속담에 보면. 그리고 연휴 효과. 그 주말 효과는 주말에 토, 일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요. 또 주말에 또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월요일날 시장이 또 갭상승해서 올라가면 어떡하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주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금요일날 시장 분위기를 보면 지금이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웬만하면 주식을 쥐고 가야 되고, 그죠? 시장이 약할 때는 주식을 줄이고 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금요일날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말 효과라고 하고요. 주말 효과가 조금 더 연장된 게 우리나라에 보면 연휴가 되게 길게 나타나는 게 설 때 한 번 있고 그리고 추석 때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나 영국 시장에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10월 초부터 10월 9일까지 거의 하루 빼고는 다 쉬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무실에 벌이 들어와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연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9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10월 달이 꽤 긴 연휴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때 9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고요.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2017년 9월 달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이제 막말을 하면서 마치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코피 전략이라서 코피 한 방 터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죠. 죽음의 백조가 평양 상공을 한번 쓱 갔다 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이 약하지는 않았지만 이 긴 연휴 동안에 혹시라도 그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다가 뭐 괌 근처에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오발 작동해 가지고 괌을 혹시라도 타격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온갖 그런 시나리오들 이런 얘기들을 또 얘기를 해야 그 아무래도 뭐 언론에서는 주목을 받고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구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9월 말에도 그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동완 소장이 한국경제신문 한경 와우TV 정시라인 11을 진행하실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뭐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포트폴리오를 주식을 다 한번 지우고 네, 그 추석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 건 어떠냐. 리셋 전략으로 한번 가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소장님, 그 여행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드는데 여행자 보험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여행자 보험을 돌려줍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안 돌려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번 연휴 동안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 해서 주식을 지우고 비우고 하면 반드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주식을 비싸게 사야 될 겁니다. 그 비싸게 사는 만큼이 바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피했는데 그만큼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약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저만 하더라도 추석 때 그 명절 때 저희 부모님은 서울 와 계시지만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제 부산을 내려가게 되면 저희 삼촌 숙모님들 그 용돈 오랜만에 이제 찾아뵈니까 그러면 거의 돈을 한 300만 원 찾아야 돼요. 그 300만 원 찾아가지고 만나는 그 숙모님들, 삼촌 그리고 뭐 조카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추석 때 돈을 써야 되니까. 예. 주식에 몰빵 들어가 있으면 주식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명절 때는 그렇게 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한 2, 3주 전부터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 그 강세장에 제가 2021년도에 주가 3,000포인트 갈 거라고도 얘기하면서 2020년 그 8월 말인가 9월 초에 서울경제신문 그 인터뷰한 내용 보면 9월 달에는 이 추석 연휴 효과 그리고 10월 달에는 11월 3일 날 있었던 미국 대선 선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에 9월 10월 달은 뭐 조정을 받을 거지만 그 조정이 무서운 조정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죠. 제가 이제 파생상품을 올해 옛날부터 그 투자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뭐 장기적인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오랜 경험 동안에 그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 다신 게 이제 주식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뭐 1도 신뢰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부분인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가 보세요. 반반 정도로 한 40대 40 그리고 이제 중도 한 20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에 대한 관점,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념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뭐 서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투자의 본질에도 써놨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세대한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런 민주화를 만들어준 우리 형님들 세대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뭘 할 건가? 나는 우리 밑에 우리 자식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에 그렇게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것처럼, 그 투자를 할 때는요, 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은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원전도 마찬가지죠. 극명하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신문 볼 때 정치 기사 안 본다 했잖아요. 투자를 할 때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가면 내 투자 판단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립.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이 정권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식 투자를 못 하겠어. 이런 부분들이 다 보면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항상 중립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6가지 기사를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저도 예상치 못했던 이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나마 오늘은 0.33% 빠지고 있네요. 이게 환율이 두 가지 경우인데 이게 우리 문제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라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지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그 지금은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그죠? 예,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소비 위축에 대한 가능성 등등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부분이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 때 환율이 1250원 위로 확 올라갔을 때 2016년도에 초에 중국발 위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1300원을 살짝 뚫었을 때 뭐 등등 보면 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그리스가 됐든 이런 일들이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그런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주식을 싸게 사는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우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화 20년 만에 최저 급락하는 유로화 같이 해가지고 지금 요 차트 보시면 2002년 12월 2일에 0.9968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게 유로당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20일 현재 0.994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로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는 1.4에서 1.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요 지금은 수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요때가 2007년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900원이 살짝 깨진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2007년 요때였을 겁니다. 그때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유로도 그때 당시에 1.4 정도까지 갔었다라고 봅니다. 1유로를 사기 위해서 1.4달러가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다. 유로 가치가 최저로 추락했다기보다는 달러가 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향방과 유럽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하면서 쭉 돼 있고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게 유로 가치 추락의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 2011년 그 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있고 11년, 12년, 13년 가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등 이탈리아까지 확산되면서 피그스 국가 사태가 있었다 했잖아요. 예, 그렇게 굉장히 지금 보면 지금 유럽 상태는 굉장히 양반입니다. 양반. 그때 비하면 러시아 그리스 국채 금리가 24%까지 폭등하고 말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이 확 위축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도 환율이 1250원 넘었다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달러 강세 경기 침체의 끝물에는 보면 항상 달러가 강하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거 보면 2008년 10월 말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900을 깨거든요. 891을 기록을 하는데 환율의 고점은 환율은 언제부터 꺾였냐면요. 2008년 11월, 12월, 그다음에 2009년 1, 2, 3월까지 계속 1,400원대, 막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던 2009년 3월부터 환율이 이제 확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또 사고 있잖아요. 오늘 또 5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외국인들의 저 큰 자금이 뭐 거의 3조 되는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 환율도 조심스럽게 피크아웃하는 주가 저점 이후에 한 2, 3개월 뒤에 환율이 피크아웃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반드시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집값이 10년 만에 꺾였다. 미국 집값이네요. 곳곳에 침체 경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경제가 막 맞물려 있잖아요. 맞물려 있는데 지금
CPI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CPI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CPI나 이 PC에 보면 그 렌트비 내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렌트비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러면 렌트비 가격도 올라가고 등등 해서 CPI에 영향을 주고, CPI가 계속 올라가면 페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롬 파월이 계속 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통화 정책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집값, 가솔린 가격, 그리고 뭐 음식료, 여러 가지 식품 가격 등등이 있는데, 집값이 10년 만에 꺾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에 꺾인 미 주택 가격 4월 달에 34.40 단위가 $10,000인데요. 34만 불이네요. 그죠? 34만 불이고 가로안이 증가율인데 전월 대비 1.9% 늘었고, 5월 달에 35만 불, 6월 달에 35.74만 불, 1.2, 0.8 계속 오르다가 7월 달에 35.71 되면서 마이너스 0.1% 전월 대비 하락을 했네요. 이렇게 하락한 게 아마 10년 만에 처음인가 봅니다. 10년 만이면 2012년이죠.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06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3% 가까이 떨어지고요. 높은 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활발했던 이직 시장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구직자 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의 72%는 내년 중순 전에 침체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당 40만 원, 10년간 일감이 넘쳐 평택엔 일용직 월천, 월 수입 1,000만 원씩 버는 부부가 수두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랑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기사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고요. 일자리 성지로 뜬 평택은 왜라고 되어 있는데, 김명환 씨는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 경기 평택 제3공장 P3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원래는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첫 일을 시작했지만 고된 업무와 낮은 일당에 일주일 만에 그만뒀고요. 아내와 함께 출근한 지 꽤 됐다는 김 씨는 이곳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근을 하면 하루 28만 원 정도 일당을 받을 수 있고, 와이프와 합치면 월 1,000만 원을 넘게 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 일용직 노동자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국 최고 수준의 일당에 5년 이상 출퇴근이 가능한 장기 일용직이 보장된다다가 안전관리가 잘 된다는 점 등이 부각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평택시 고덕면 일대 총 289만 스퀘어미터인데 약 87만 평이라고 합니다. 크기에 터의 세 번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앞으로 5년 안에 세 곳을 추가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래서 아예 일용직인데도 거의 5년 동안 이렇게 일을 보장을 하면서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안전에 아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봅니다. 하루 40만 원 전국 일용직이 총 집결하고 있고, 이곳 인부들은 대개 숙련공과 일반공, 안전을 관리하는 이모님 등으로 나뉜다. 이모님들이 숙련도에 따라 기공, 중기공, 중공, 조공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이들의 일당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4만 원에서 20만 원인데요. 오후 5시에 퇴근하지 않고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하루 일당을 더 받는다라고 하고요. 하루 최대 40만 원을 벌 수 있는 셈이다라고 합니다. 40만 원, 432. 열흘 일하면 400만 원이네요. 네, 일당이 10만 원 안팎에 불과한 조선소보다 최소 40% 이상 높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김 씨처럼 신혼부부가 아예 평택에 터를 잡고 맞벌이에 나선 사례도 드물지 않다라고 돼 있고요. 평택 사업자는 올해 말 3공장을 완공한 뒤에 이후 4, 6공장 착공을 시작할 예정인데 공장 한 개에 30조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공사다. 노조와 사측 간 갈등으로 종종 사업적인 폐쇄되는 조선소나 아파트 현장보다 안정적이다. 배관기술자 정민규 씨는 조선소는 배안대를 만드는 기간인 6개월마다 일자리 공백이 수시로 생겼다. 평택 공장은 10년치 일감이 꽉 차 있다는 얘기가 인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일감이 넘치자 경기 남부의 한 시골 동네였던 평택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삼성전자가 평택 사업장 첫 삽을 뜬 게 2015년도였네요. 그때 당시에 45만 명이었던 평택시 인구가 올해 57만 4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7년 만에 인구가 27.5% 늘어난 것인데 평택 사업장 바로 옆 고등면 인구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같은 기간에 12,100명에서 38,75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인구 유입 속도보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고용률도 고공행진이다. 평택시 고용률은 63.3%로 경기 지역 7위를 기록 중인데요. 전체 근로자 중 13.1%가 건설업 관련 종사자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투자 인구 증가는 낙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과 상인 등이 내는 세금이 늘었고요. 평택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2015년도에 7,582억에서 2020년 1조 2,247억으로 61.5%가 증가했습니다. 이 자금은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쓰이고 있는데 현재 평택시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만 5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 경제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를 완전히 비켜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한테 참 감사해요. 예, 이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가 있고 그것도 월 1,000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설쌤의 단태 신곡, 예, 그 부분에서 그렇게 돼 있더만요. 지옥하고 연옥하고 천국 이렇게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 예.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 1,000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뭐 희망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튼 우리 기업들이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예. 우리 기업들의 이렇게 뭐 공장을 막 때려 지어 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주들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내가 이 삼성전자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리 600만 명이 넘는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이런 장기적인 그런 투자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고 거기에 많은 이런 공장을 건설하는 데 가셔 있는 일용직 건설자 분들 포함해 가지고 다 하나의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삼성전자도 잘 되고 이 평택시도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희망이 가득 찬 그런 도시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다가 바로 다음 기사에 삼성 평택에 100조 투자 공장 3곳 더 짓는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실제로 5년 동안 어떻게 이런 걸 가능한 건지 좀 추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라고 해서 여기 기사가 여기 지도가 나와 있고요.
평택을 한번 지나가 보기만 했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KTX 경부선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위에 K-55라는 미 공군기지, 평택으로 이전한 미군 기지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고덕 국제신도시라고 위에 있고요. 오성 IC 오른쪽에 위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신평택역이라고 KTX가 들어오는 걸로 또 되어 있네요. 네.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경기 평택 지제동 고덕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87만 평, 현재 시설이 1, 2공장이 17년하고 20년에 준공이 됐고 3공장이 지금 공사 중이고 4에서 6공장 추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오는 거네요. 시스템 메모리 등 6개의 라인이 가동이 되고 반도체 심장으로 조성이 되네요. 축구장 400개 규모 전자동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데 30조 원 이상 투자비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며 총 이제 3곳을 더 지으니까 100조 원 가량을 반도체 공장에 쏟아붓는 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3공장이 완공될 예정인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완공이 되고 3개 라인을 더 짓게 되면 총 6개가 가동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시설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입니다. 1위. 한 개 생산 라인을 짓는데 2, 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32년까지는 평택에서 계속해서 건설 관련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평택 캠퍼스에 근데 시스템 반도체 1등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1990년도 초에 인텔 있잖아요. 뭐 시스템 반도체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인텔의 시가총액이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 합산보다도 그때 더 컸었고요. 지금은 이제 애플이 뭐 2,800조,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2,300조 요런 거랑 뭐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2030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1등이 된다, 네, 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시총이 최소한 2배는 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1등이 된다면 최소한. 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계속 알 수가 있는데, 평택 캠퍼스에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가 적용되는 14나노미터 D램과 5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네요. 모든 공정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에 의해 전자동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곳엔 협력업체들의 추가적인 설비 공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뭐 등등 쭉 돼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는 2018년도에 23조 7천억 원에서 작년에 43조 6천억으로 20조 원가량 급증을 했었네요. 보통 이제 우리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송명섭 연구원인가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 설비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가 보면 일단은 캐파 확장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주가가 먼저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빠지고 재고가 늘어나면 또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또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18년도에 결국은 사상 최대 이익이 날 때 23조 7천억 이렇게 투자를 막 했죠. 그리고 19년도에 반도체 가격은 빠지고, 하지만 주가는 2018년도에 미리 빠졌다가 19년도에는 오히려 44% 올라갔었다 그랬죠. 작년에 43조 6천억으로 대거 투자, 설비 투자를 많이 했네요.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익은 엄청나게 나는데 주가는 또 빠지고, 예, 그래서 얼마나 또 생산 시설을 여기 맞춰서 공급 쪽 그 공급을 결정하는 이런 생산 캐파를 또 줄이게 되면 가격은 안정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도 정확하게 2018년도하고 작년에 설비 투자 얼마 했는지 잘 몰랐는데요. 23조 7천억, 작년에 20조 늘어난 43조 6천억이었다라고 합니다. 가계빚이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렸고요. 2분기에 1757.9조였는데 1.6조. 그렇게 아주 많이 는 건 아니네요. 1조 6천억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올해 들어 20년 만에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석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올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57조 9천억으로 1조 6천억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 부채가 대출 잔액이 1800조, 가계부채 한 1800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후에 처음이었다. 지난 1분기에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8천억 줄었는데 2002년 4분기니까 20년 동안에 분기별로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었었네요. 네. 2002년 20년 동안에 그 중간에 금융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가계 대출이 한 번도 안 줄다가 이번에 줄었다가 다시 이제 증가세로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인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게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8조 7천억이 증가한 1001조 4천억입니다. 총 1800조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0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분기에 1조 7천억에서 2분기에 2조 7천억으로 확대됐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팀장은 2분기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전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면서 전세와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이 조금 빠지고 이래서 집을 사시는 건지, 아직 금리가 높은데 그것도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가면 금리가 좀 더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1인 가구 비율 사상 첫 40% 늘었다. 그래서 지금 40% 넘은 건 저도 이제 처음 보는데요. 항상 저는 한 36%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946만 세대나 되고요. 70대, 60대, 50대 순으로 높다고 합니다. 1인 세대가 지금 70대가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행안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에 파악된 주민등록상 1인 세대가 946만 1695세대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가 2347만 가구인데요. 2347만 세대에서 40%가 혼자 사시는 세대입니다. 통계 작성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70대 이상 1인 세대가 18.6%로 가장 높고요. 60대가 17.5%, 50대가 17.1%, 50대도 꽤 높네요. 고령층의 1인 세대 비중이 높은 것은 혼자 사는 젊은이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상 본가와 분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그럴 수가 있겠네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 1인 세대는 141만 8천 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63만 8,809명인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5,163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연속 감소, 지금 전년 대비 0.37% 감소를 했네요. 2년 연속 감소세인데 경기,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인구 감소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기,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는 감소입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데 반해 세대수는 전년 대비 1.64% 늘어서 전통적인 가족 단위가 해체되고, 그렇네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은 2명 살다가 2명이 한 집에 살다가 떨어져 나오고 3명이 한 집에 살다가 또 한 분이 나와서 살면서 세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였고 1971년생 93만 5,17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3.6세로 전년보다 0.4세 높아졌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종이 37.7세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고요. 전남이 47.5세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공무원 수는 115만 6,952명이고요. 전체 공무원 수가 115만 명이거든요. 전년 대비 2.2% 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2017년도에 1.9% 이후 해마다 2%를 넘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2.8%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증가율 0.8에서 1.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8.6%를 기록했다. 거의 50대 50이네요. 2012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세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도 48.1%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요 신문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경기가 침체가 있는 곳도 있고 반면에 또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항상 어떤 경기 상황에서도 명암이 엇갈리는 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